2020년 7월 12일 월요일, 일본 효고현 시라하마초의 주택가에는 평화로운 정적이 맴돕니다. 직장인들은 이미 출근을 서둘렀고 아이들도 학교로 향한 뒤에 고요한 시간입니다. 열린 창문 사이로 낡은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때 고요함을 날카롭게 찢는 비명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어린아이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복도를 다급하게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이미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이웃집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우리 엄마가 라며 아이는 패닉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이웃집에 살던 40대 여성 린 씨는 평범한 가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굉음에 놀란 린 씨는 행주를 내려놓고 현관으로 향합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그곳에는 겁에 질린 6살 타쿠치 군이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숨이 차오르는지 어깨를 들썩이며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말하려 합니다. 하지만 베트남 출신인 린 씨는 아이의 빠른 일본어를 완벽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다독이며 천천히 말해보라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때 아이의 입에서 짧지만 명확한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가 찔렸다. 그 소리에 놀란 옆집 남성도 급히 복도로 뛰쳐나와 상황을 살핍니다. 아저씨가 엄마를 찔렀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라는 아이의 외침이 다시 울립니다. 남성은 망설임 없이 아이의 집을 향해 전력으로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타쿠치 군의 집 현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고 그는 주저없이 손잡이를 돌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리세요? 들리시면 대답하세요 라며 그는 조심스럽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집 안에는 정적만이 가득했고 범인은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남성은 서둘러 집안 곳곳을 뒤지며 아이의 엄마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침실 안에서 그는 처참한 모습의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복부에서는 여전히 선홍빛 피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충격의 다리가 풀리려던 찰나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남성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비명 섞인 목소리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쳤고 그녀를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과다출혈로 인해 끝내 병원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사망한 여성은 불과 24살의 젊은 엄마 타쿠치 아카네였습니다. 그녀의 시신에는 범인에게 격렬하게 저항한 흔적인 방어운이 가득했습니다. 목에는 누군가 끈으로 강하게 조른 듯한 자국까지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경찰은 즉각 현장 감식에 착수했고 집안은 아수라장 그 자체였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사건 당일이 아들 타쿠치 군의 6번째 생일이었다는 점입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이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케이크가 주인을 잃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시작된 핏자국은 침실 안쪽까지 잔인한 궤적을 그리며 이어졌습니다. 그 끝에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피 묻은 칼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칼 끝은 피해자의 뼈에 부딪힌 듯 심하게 구부러져 있어 당시의 참혹함을 대변했습니다. 경찰은 이 끔찍한 범행이 면식범에 의한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이 전혀 없었기에 범인은 아주 당당하게 현관으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주차장에서는 아카네의 차량이 사라진 것이 확인되며 범인의 도주 경로가 특정되었습니다. 엄마를 잃은 6살 아이는 이제 세상에 홀로 남아 감당할 수 없는 공포와 마주하게 됩니다. 범인은 누구이며 왜 가장 행복해야 할 아이의 생일날 이런 잔인한 짓을 저지른 것일까요? 경찰이 피해자의 주변을 탐문하던 중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한 남자의 이름이 떠오릅니다. 과연 그 남자가 이 참극의 주인공일지 사건은 이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숨진 아카네의 삶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는 달리 눈물겨운 생존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는 학창시절 소위 노는 무리에 속해 방탕한 생활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예기치 못한 임신을 하며 그녀의 인생은 급변했습니다. 주변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 타쿠치는 그녀에게 세상 무엇보다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성격 차이로 오래가지 못했고
그녀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 되었습니다. 경력도 학력도 부족했던 그녀가 아이를 부양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돈을 벌기 위해 유흥업소인 바쿠라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운명의 비극이 될 남자 요시나오 유이치를 처음 만났습니다. 요시나오는 겉으로는 업소의 아르바이트생이었으나 실제로는 조직폭력배 간부였습니다. 그는 평소 거칠고 폭력적인 성격으로 업소 내에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아카네의 아름다운 외모를 보고 첫눈에 반해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시나오는 적극적인 애정 공세를 펼치며 그녀의 환심을 사려 노력했습니다. 아카네는 그의 압박에 못 이겨 결국 그와 가까워졌고 동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요시나오는 SNS에 그녀와의 관계를 공개하며 소유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는 아카네가 다른 손님을 지명받는 것조차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손님들을 향해 그녀에게 손대지 말라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 일쑤였습니다. 보호라는 명목 아래 행해진 그의 행동은 사실상 철저한 감시와 억압이었습니다. 아카네는 점점 피폐해져 갔고 마침내 그에게서 도망칠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업소를 그만두고 보험 설계사로 취직하며 평범한 삶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홀로 아이를 키우며 내는 성과는 그녀의 생활을 책임지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아카네는 생계를 위해 다시 밤의 세계로 돌아가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요시나오는 그녀의 주변을 맴돌며 끊임없이 재결합을 요구하며 스토킹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은 말다툼 끝에 아카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경찰에 신고당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아카네는 그를 단지 아는 지인이라고 부르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 말은 요시나오에게 큰 상처가 되었고 그의 집착은 증오 섞인 광기로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잘하면 그녀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 믿는 망상에 빠졌습니다. 드디어 사건 당일인 타쿠치의 생일, 요시나오는 예고 없이 그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는 아카네를 밀치고 집 안으로 당당히 들어섰습니다. 거실에 있던 아이에게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는 소름 끼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카네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며 그에게 당장 나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거절의 한마디가 요시나오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는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카네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카네는 자신보다 아들이 다칠까봐 필사적으로 그를 막아서며 버텼습니다. 분노에 찬 요시나오는 주방으로 달려가 날카로운 식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둘렀고 아카네의 양팔에는 방어하며 생긴 상처가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대피시키기 위해 일부러 비명을 지르며 침실 쪽으로 그를 유인했습니다. 그 틈을 타 아들 타쿠치는 울면서 현관문을 향해 전력으로 질주했습니다. 엄마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아이는 복도를 내달리며 이웃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닫힌 침실 문 너머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진실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거실 한복판에서 아카네는 거칠게 몰아쉬는 숨을 억눌러야만 했습니다.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요시나오의 일정한 발소리는 그녀의 심장을 멎게 할 만큼 위협적이었습니다. 아카네는 구석에 떨고 있는 아들을 발견하고는 본능적으로 그 앞을 막아서며 몸을 던졌습니다. 갑자기 문이 거칠게 열리고 요시나오의 일그러진 얼굴이 어둠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는 아무런 말도 없이 손에 든 흉기를 치켜들며 아카네에게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카네는 자신의 몸이 난도질당하는 고통 속에서도 오직 아들의 눈을 가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어린 아들은 엄마의 따뜻한 손바닥 위로 차가운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요시나오의 광기는 아카네가 의식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진 후에도 멈출 줄 몰랐습니다. 범행을 마친 그는 피가 묻은 옷을 태연하게 갈아입으며 거울 속의 자신을 응시했습니다. 요시나오는 쓰러진 아카네를 향해 작별 인사를 건네듯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아수라장이 된 집을 뒤로하고 어둠이 깔린 주택가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몇 시간 후 요시나오는 피 묻은 가방을 든 채 인근 경찰서 정문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자수하러 왔다는 짧은 한마디로 경찰관들을 당혹감에 빠뜨렸습니다. 취조실에 앉은 요시나오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범행 과정을 덤덤하게 서술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카네를 정말로 사랑했기에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관이 아이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고 묻자 그는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곧이어 그는 아카네가 먼저 자신을 자극했다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진술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점들을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범행 장소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우발적인 살인이 아닌 철저한 계획 범죄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카네의 아들은 충격으로 말을 잃은 채 병원 침대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침묵은 그날 밤의 참혹함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요시나오의 변호인은 그가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었다며 감형을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그의 진술이 모두 거짓이며 철저하게 꾸며진 연극이라고 분노했습니다. 수사팀은 요시나오의 과거 행적을 추적하며 그가 다른 스토킹 전력이 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그의 컴퓨터에서는 소름 끼치는 폴더들이 하나둘씩 발견되었습니다. 그 폴더 안에는 수개월 동안 아카네의 일거수일투족을 몰래 촬영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요시나오의 사랑이라는 주장은 사실상 한 여성을 파괴하기 위한 집착의 산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법정에서도 끝내 아카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아카네의 친구들은 그의 뻔뻔한 발언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사건 당일 아카네가 왜 그를 집 안으로 들였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요시나오는 그녀가 자신을 초대했다고 주장했지만 문고리에서 발견된 흔적은 달랐습니다. 문에는 강제로 침입하려 했던 미세한 스크래치와 물리적인 타격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카네는 마지막 순간까지 문을 잠그고 버티려 했으나 광기에 사로잡힌 힘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들이 본 엄마의 마지막 모습은 피투성이가 된 채 자신을 향해 웃어주려던 처절한 노력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이 비극적인 결말이 단순한 치정 싸움이 아닌 오랜 시간 누적된 가스라이팅의 결과라고 판단했습니다. 요시나오는 자수 이후에도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치밀한 심리 게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완벽해 보이던 알리바이와 진술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카네의 이웃 중 한 명이 사건 당일 요시나오가 집 앞을 배회하던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조사하던 중 수사관들은 요시나오의 과거 기록에서 소름 돋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뒤틀린 욕망은 과연 아카네가 처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숨겨진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진실은 요시나오의 입이 아닌 아카네가 남긴 비밀 일기장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아카네의 방에서 찾아낸 낡은 일기장은 요시나오의 거짓말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습니다. 일기의 첫 페이지는 그가 주장했던 아름다운 연애와는 거리가 먼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카네는 요시나오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카네가 전화를 받지 않을 때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를 남기며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지인들은 요시나오가 아카네의 직장 근처에서 몇 시간씩 서성이는 것을 자주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요시나오는 아카네가 다른 남자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아카네의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 앱을 몰래 설치하여 그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했습니다. 아카네가 이별을 통보하자 그의 집착은 광기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 속에는 제발 나를 놓아달라는 아카네의 간절한 외침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시나오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며 아카네를 정신적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는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매일같이 보냈습니다. 아카네는 아들에게 이 무서운 상황을 들키지 않으려고 홀로 공포를 견뎌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자 지배욕에 의한 범죄라고 분석했습니다. 요시나오는 범행 며칠 전부터 아카네의 집 주변을 사전 답사하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아카네가 가장 행복해야 할 아들의 생일날을 범행일로 택했습니다. 법정에서 요시나오는 여전히 아카네가 자신을 배신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뻔뻔한 태도는 유가족들과 방청객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문장은 그녀가 느꼈던 죽음의 그림자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 사회의 스토킹 처벌법의 허점을 다시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6살 아들은 여전히 엄마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시나오의 잔혹한 범죄가 일단락될 무렵 바다 건너 태국에서 또 다른 비극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화려한 삶을 살던 중국인 인플루언서 얄루이민이 방콕의 한 공원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낯선 남성으로부터 얄루이민을 납치했다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범인은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몸값을 요구하며 가족들을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얄루이민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태국 경찰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의 CCTV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그녀와 함께 있던 정체불명의 남성이 포착되었습니다. 그 남성은 얄루이민을 차에 태운 뒤 방콕 외곽의 한적한 숲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뒤 그 숲속에서 끔찍하게 훼손된 시신 일부가 든 가방이 발견됩니다. 범인은 얄루이민의 SNS 정보를 이용해 그녀의 부유함을 파악하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닌 철저하게 계산된 사냥이었습니다. 수사팀은 범인이 사용한 렌터카의 GPS 기록을 추적하여 그의 이동 경로를 복원했습니다. 범인의 이름은 마칭엔. 그는 이미 국경을 넘어 마카오로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마카오 경찰과 태국 경찰의 공조 수사가 긴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칭엔은 마카오의 한 카지노에서 얄루이민의 카드를 사용하며 대담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생명을 앗아간 대가로 얻은 돈으로 도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카지노의 보안 카메라를 통해 그의 정확한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잠복 중이던 수사관들이 마침내 마칭엔을 덮쳤을 때 그는 저항할 틈조차 없었습니다. 검거된 마칭엔의 가방 안에서는 얄루이민의 소지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자마자 내뱉은 첫 마디는 수사팀 전체를 경악에 빠뜨렸습니다. 수사팀을 경악하게 만든 유이치의 진술이 채 가시기도 전에 화면은 습한 공기가 가득한 태국으로 전환됩니다. 여기 수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중국인 인플루언서 얄루이민이 홀로 여행을 즐기기 위해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자신의 화려한 일상을 SNS에 공유하며 팬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6월 말 그녀는 친구들에게 잠시 휴식을 취하고 돌아가겠다는 마지막 연락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얄루이민의 SNS 업데이트는 거짓말처럼 완전히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중국에 있던 그녀의 가족들은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고요를 깨고 가족의 전화를 울린 것은 낯선 국제 전화번호로부터 온 한 통의 호출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가족들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낮고 차가운 남성의 목소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의문의 남성은 얄루이민을 납치했으니 당장 100만 위안을 입금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만약 경찰에 신고하거나 돈을 보내지 않을 경우 그녀를 영영 볼 수 없을 것이라 협박했습니다. 돈을 마련할 길이 없던 가족들은 결국 눈물을 머금고 태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방콕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추적에 나섰습니다. 수사의 첫 단계로 얄루이민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방콕 시내의 CCTV 영상들이 확보되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녀는 방콕 중심가의 한 호텔 로비에서 체크아웃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호텔을 나선 이후 그녀의 행적은 그 어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 범위를 좁혔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가 실종 당일 한 의문의 남성과 만났다는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수사팀은 그녀가 만난 남성이 누구인지 밝히기 위해 주변 차량 블랙박스를 모두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흰색 렌터카 한 대가 얄루이민이 서 있던 길가에 멈춰 서는 장면이 발견되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얄루이민은 마치 아는 사람을 만난 듯 망설임 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얄루이민의 마지막 모습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해당 렌터카의 차량 번호를 추적하여 대여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차량을 빌린 인물은 마칭엔이라는 이름의 중국 국적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칭엔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그는 방콕을 벗어나 외곽 지역으로 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차량은 한적한 공원 근처에서 몇 시간 동안 멈춰 있었던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CCTV에는 마칭엔이 트렁크에서 무거운 가방을 꺼내 숲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수색대는 그가 머물렀던 지점을 샅샅이 뒤진 끝에 버려진 여행용 가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얄루이민의 소지품과 함께 참혹하게 훼손된 신체의 일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범인은 그녀를 납치해 돈을 뺏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잔인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 분명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마칭엔을 검거하기 위해 그의 소재를 파악했으나 그는 이미 태국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출입국 기록 확인 결과 그는 범행 직후 마카오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사건은 이제 국제적인 공조 수사가 필요한 중대범죄로 확대되었습니다. 마카오 경찰은 태국 측의 요청을 받고 마칭엔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카오에 도착하자마자 대형 카지노 근처에서 목격되었다는 첩보가 입수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가 도박을 통해 탈취한 돈을 세탁하려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카오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한 호텔 복도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들이 마칭엔을 덮쳤습니다. 검거 당시 그는 매우 당황한 기색이었으나 이내 무표정으로 일관하며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얄루이민의 가족들은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비통함에 오열했습니다. 그런데 마칭엔의 소지품을 조사하던 경찰은 그가 얄루이민 외에 또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마칭엔이 예약한 렌터카의 GPS 기록을 가장 먼저 확보하여 그의 이동 경로를 정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마칭엔은 얄루이민이 실종된 당일 오후에 방콕 시내에서 그녀를 태우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도로변의 CCTV 영상 속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얄루이민은 겉보기에 아주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칭엔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인적이 드문 한적한 마트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는 마트 안으로 들어가더니 커다란 검은색 비닐봉지와 세제, 그리고 강력한 테이프를 구입했습니다. 계산대를 나서는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망설임이나 불안함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차에 올라탄 마칭엔은 방콕 외곽의 차층4호 주로 방향을 틀어 속도를 높였습니다. GPS 기록은 그가 숲이 우거진 황량한 공터에서 약 2시간 동안 멈춰 있었음을 가리켰습니다. 그 시간 동안 차 안에서는 얄루이민을 향한 마칭엔의 잔혹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사팀은 GPS가 멈췄던 지점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이기 위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경찰견들은 눅눅한 흙냄새 사이에서 무언가 이질적인 냄새를 맡고 숲 깊숙한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색대원은 갓 파헤쳐진 흔적이 있는 진흙더미를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땅을 파 내려가자 그곳에서는 심하게 훼손된 시신의 일부가 담긴 가방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발견된 유류품 중에는 얄루이민이 평소 즐겨 착용하던 화려한 액세서리가 흙투성이가 된 채 섞여 있었습니다. 범인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시신을 여러 곳으로 나누어 유기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마칭엔의 다음 행적은 방콕 시내의 한 호텔 근처에서 다시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호텔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는 듯 긴 시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CCTV에 찍힌 그는 방금 사람을 해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침착한 표정으로 커피를 마셨습니다. 경찰은 그가 이미 태국을 떠나기 위해 공항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습니다. 출입국 기록 확인 결과 마칭엔은 이미 마카오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상태였습니다. 태국 경찰은 즉시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하고 그를 국제수배 명단에 올렸습니다. 마카오에 도착한 마칭엔은 그곳에서도 평범한 관광객처럼 행동하며 카지노를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뒤를 쫓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카오 경찰은 태국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몽타주와 CCTV 자료를 토대로 은신처를 압박했습니다. 마침내 한 카지노 근처의 저가 호텔에서 마칭엔의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이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그는 침대에 누워 여유롭게 TV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그는 아무런 저항 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경찰들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소지품 중에서는 얄루이민의 명의로 된 여러 개의 신용카드와 현금이 발견되었습니다. 마칭에는 그녀를 살해한 후에도 그녀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그는 얄루이민이 자신에게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다는 허위 진술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가 처음부터 그녀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수많은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얄루이민의 SNS를 오랫동안 관찰하며 그녀의 동선과 취향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그녀의 화려한 삶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파고들어 신뢰를 얻는 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아주 오랜 기간 준비된 계획 범죄였습니다. 마카오 경찰은 마칭엔을 태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는 호송차에 오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피해자 가족에 대한 사죄의 말 한마디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방콕의 시신 유기 현장에는 얄루이민의 넋을 기리기 위한 작은 향불이 피어올랐습니다. 수사팀은 이제 법정에서 그의 죄질을 입증하기 위한 마지막 증거 정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얄루이민의 안타까운 죽음은 전 세계 SNS 사용자들에게 큰 충격과 교훈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마칭에는 모두를 경악게 할 새로운 주장을 펼치며 반전을 꾀하기 시작했습니다. 범인 마칭엔이 재판장에서 내뱉은 주장은 유가족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는 얄루이민의 죽음이 사고였을 뿐이며 자신은 단지 시신을 유기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마카오 카지노에서 그가 사용한 칩과 행적을 끈질기게 추적했습니다. 마카오 경찰은 중국 공안과의 공조를 통해 그의 도주 경로를 완벽히 차단했습니다. 결국 마칭에는 화려한 카지노 불빛 아래에서 형사들에게 포위되었습니다. 체포되는 순간에도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그가 사전에 얄루이민의 SNS를 통해 그녀의 재력과 동선을 파악했음을 밝혀냈습니다. 화려한 사진들 뒤에 숨겨진 위험을 인플루언서인 그녀는 미처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마칭에는 부유한 여행객으로 위장하여 계획적으로 그녀에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한편 일본 효고현 사건의 범인 요시나오 역시 법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카네의 유가족은 법정에서 그녀가 아들을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을 인정하여 요시나오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제 두 사건의 가해자들은 차가운 창살 뒤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들이 우리 사회에 던진 질문은 여전히 무겁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SNS를 통해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노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문가들은 실시간 위치 정보나 고가의 소지품 노출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얄루이민 사건은 디지털 세상에서의 화려함이 현실의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또한 아카네의 사례는 스토킹과 가스라이팅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일깨워줍니다. 친밀한 관계라는 미명 아래 행해지는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아카네의 아들은 이제 엄마 없는 세상에서 이웃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역사회는 상처받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얄루이민의 가족들 역시 그녀를 기리며 비슷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태국과 일본 두 나라에서 발생한 이 잔혹한 기록들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안전은 경계심과 더불어 서로를 살피는 공동체의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가해자들의 왜곡된 집착이 만들어낸 환상은 결국 파멸로 끝을 맺었습니다. 남겨진 자들의 슬픔은 완전히 씻길 수 없겠지만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수사기술의 발전은 이제 그 어떤 범죄자도 숨을 곳이 없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칭엔의 사례처럼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도 국제공조를 통해 반드시 단죄됩니다. 피해자들의 이름이 헛되이 잊히지 않도록 우리는 이 사건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혹시 모를 위험의 신호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작은 의심과 빠른 신고가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길일 수 있습니다. 무고하게 희생된 아카네와 얄루이민 두 여성을 위해 잠시 애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이 비극적인 연대기의 마지막 장을 덮으려 합니다. 진실은 때로 가혹하지만
그것을 마주하는 것만이 비극의 반복을 막는 시작입니다. 사법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고통받았던 영혼들이 이제는 평안한 곳에서 안식을 찾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어둠이 빛에 의해 밝혀지는 그날까지 기록은 계속될 것입니다. 타인의 삶을 짓밟은 자들에게는 오직 영원한 고독과 후회만이 남을 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조금 더 안전하고 투명해지기를 꿈꿔봅니다. 뒤틀린 집착과 환상이 낳은 비극, 그 잔혹한 진실의 추적을 여기서 마칩니다.